결혼 8년 차. 나는 드디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월급 한 푼 받지 않는 전속 관제사였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를 앞두고 남편에게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엄마 칠순 잔치는 당신이 알아서 준비해. 돈은 보냈어. 나는 송금 내역을 열어보았다. 화면에는 선명하게 숫자가 찍혀 있었다. 5만 원. 단돈 5만 원을 강남에서 번듯한 점심 한 끼 사 먹기도 빠듯한 그 돈으로 내게 30명 규모의 칠순 잔치를 치러내라는 것이었다. 나는 울지 않았고 따지려고 전화를 걸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한숨조차 쉬지 않았다. 그저 평온한 얼굴로 배달 앱을 열고 신라면 컵라면 30개와 나무젓가락 30개를 주문했을 뿐이다. 20분 뒤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백화점 쇼핑백을 하나씩 들고 연회장으로 들어서던 친척들은 길게 이어진 테이블 위에 붉은색 컵라면 30개가 오와 열을 맞춰 놓인 것을 발견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그 컵라면의 빨간 국물보다도 더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수진은 냉장고 문에 붙어있던 포스트잇을 떼어내다 말고 모서리 부분에서 잠시 손톱을 멈칫했다. 포스트잇은 지난주 시흥 아파트에 들렀던 시어머니 오영자 여사가 붙여두고 간 것이었다. 행여나 못 알아볼까 봐 꾹꾹 눌러 쓴 글씨였다. 칠순 잔치 메뉴 참고. 송이 소고기탕, 한우 구이 정식, 모둠회 최소한 이 정도는 남부럽지 않게 차려라. 그 옆에는 조금 더 작은 포스트잇이 하나 더 붙어 있었다. 참, 베란다에 있는 김칫독도 좀 씻어더라. 새벽 6시,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32평짜리 아파트 안은 아직 어둑어둑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아랫마당 주차장의 센서 등이 하나둘씩 꺼지고 있었다. 수지는 낡아서 천이 부들부들해진 실내복 차림으로 냉장고 앞에 서서 두 장의 포스트잇을 마저 떼어내 반으로 접은 뒤 식탁 위에 놓인 두꺼운 노트 사이에 끼워 넣었다. 노트 겉표지에는 라벨지가 하나 붙어 있었다. 거기에는 2017년부터 2025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노트 안에는 수많은 종이들이 끼워져 있었다. 시어머니가 손으로 쓴 포스트잇, 남편 한정호가 보냈던 짧은 메시지들을 출력한 종이, 은행 송금 내역, 가족단체 채팅방에서 수진이 캡처해둔 각종 지시 사항들, 그리고 그녀 자신이 직접 적어 내려간 숫자들. 모든 페이지가 아주 깔끔했다. 날짜, 항목, 금액이 마치 회사의 경비 청구서처럼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단 한 번도 실제로 청구되어 돈을 돌려받은 적이 없다는 것만 빼면 말이다. 6살 난 아들 준우가 자고 있는 작은 방 문틈으로 새근거리는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수지는 쌀을 씻어 전기밥솥에 앉히고는 다시 수도꼭지를 틀어 손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릴 때 그녀는 손가락 관절 부위에 어젯밤 김칫독을 씻다가 긁힌 붉은 자국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애초에 그 김칫독은 그녀의 집 물건도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수진네 집 베란다 채광이 좋아서 겨울에 김치 익히기 딱 좋다며 굳이 안양에서부터 독 2개를 실어왔다. 그리고 김치를 가지러 올 때마다 잊지 않고 집안을 쓱 훑어보았다. 소파 커버가 낡았다느니, 커튼을 빨 때가 되었다느니, 준우 양말이 왜 이리 야르냐느니 하는 잔소리들을 늘어놓았고, 떠날 때면 어김없이 포스트잇 몇 장을 남기고 갔다. 예전의 수진이라면 그 포스트잇을 떼어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그것들을 노트 사이에 끼워 넣기 시작했다. 그녀가 노트를 덮는 순간 식탁 위에 스마트폰이 징하고 짧게 울렸다. 은행 알림이었다. 수진이 폰을 집어들자 화면에 메시지가 떠올랐다. 한정호 님이 5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그녀는 그 숫자들의 배열을 빤히 응시하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5만 원. 수지는 은행 앱을 여러 계좌 거래 내역으로 들어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다. 50만 원도 아니었고 500만 원도 아니었다. 정말로 정확히 5만 원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의자를 빼서 앉았다. 식탁 반대편에는 어젯밤 그녀가 계산을 하다 만 종이가 펼쳐져 있었다. 인원수 30명,
시어머니의 요구 조건은 최소한 남부럽지 않게. 가장 평범한 패밀리 레스토랑에 단독 룸을 빌리려 해도 꽤 큰 돈이 깨질 판인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송이버섯, 한우, 모둠회를 맞추려면 아무리 못 잡아도 300만 원은 훌쩍 넘게 필요했다. 그녀는 계산기 앱을 켜서 다시 한번 숫자들을 두드려 보았다. 대관료, 식대, 케이크, 꽃바구니, 답례품. 거기다 시어머니가 입으실 한복 대여비에 서울과 수원에서 오는 친척들 주차비까지. 마지막 항목까지 입력한 뒤 화면에 뜬 총액을 본 그녀의 손가락이는 기호 버튼 위에서 멈춰섰다. 사흘 전 남편은 톡으로 이렇게 말했다. 엄마 칠순 잔치는 당신이 알아서 준비해줘. 나 요새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 돈은 내가 보낼게. 그녀가 예산이 얼마냐고 묻자 남편은 한참이 지나서야 답장을 보냈다. 당신이 알아서 적당히 해. 어차피 당신이 항상 알아서 잘했잖아. 그리고 오늘 아침 돈이 들어왔다. 5만 원. 작은 방에서 준우가 뒤척이는지 침대 매트리스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수지는 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8번이나 울리고 나서야 연결이 되었다. 바람소리가 섞여 들어오는 남편 정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수지는 식탁 위 종이를 내려다보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정호 씨, 송금 잘못한 거 아니야? 5만 원으로는 식당 예약금도 못 내. 전화기 너머로 어떤 남자가 껄껄 웃는 소리와 함께 깡하고 경쾌하게 골프채가 공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뻥 뚫린 푸른 잔디밭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시원한 바람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왔다. 남편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대답했다. 잘못 보낸 거 아니야? 모자라는 건 일단 당신 돈으로 먼저 맺고 나중에 정산해 줄게.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수진의 손가락에 서서히 힘이 들어갔다. 무슨 돈으로 맺고? 내 카드에는 이번 달 생활비랑 준우 학원비밖에 안 남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지며 짜증이 배어나왔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라고. 예전에도 다 그렇게 했잖아. 당신이 알아서 융통성 있게 잘해왔으면서 왜 그래? 예전에 쓴 것도 아직 정산 안 해줬잖아. 수진이 말했다. 전화기 넘어가 0.5초 정도 정적에 휩싸였다. 이내 남편이 헛웃음을 쳤다. 에이, 수진아. 오늘 같은 날 그런 째째한 얘기 좀 하지 말자. 우리 엄마 칠순이야. 친척들 눈도 다 쏠려 있는데 당신이 엄마 얼굴에 먹칠할 건 아니지? 수진의 시선이 노트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작년 추석 친척들 전부에게 돌릴 명절 선물 세트를 사오라며 우리 집안이 없어 보이면 안 된다고 하던 시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때도 남편은 나중에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 후로 아무도 그 돈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정호 씨, 그녀가 입을 뗐다. 지금 어디야? 남편이 머뭇거리더니 옆에서 야, 내 차례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목소리를 죽이며 말했다. 거래처 접대 중이야. 나 바쁘니까 끊어. 5만 원, 10만 원 가지고 자꾸 전화하지 말고. 5만 원이라니까. 수진이 대꾸했다.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긴 뒤였다. 화면에 찍힌 통화 시간은 1분 47초에서 멈춰 있었다. 수진은 식탁 앞에 앉아 오랫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부엌의 전기밥솥에서 취사가 완료되었다는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지만 그녀는 일어서지 않았다. 마침내 작은 방 문이 열리고 준우가 눈을 비비며 걸어나와 문가에 서서 엄마하고 불렀을 때야 그녀는 움직였다. 수지는 스마트폰을 뒤집어 식탁에 내려놓고는 고개를 들어 살짝 웃어 보였다. 우리 아들 깼어? 가서 세수해. 엄마가 밥 퍼줄게. 준우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식탁 위에 놓인 종이를 힐끔 보았다. 엄마, 오늘도 돈 계산 엄청 많이 해야 돼? 수지는 종이를 뒤집어 엎으며 말했다. 아니, 오늘은 다 끝났어. 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 수지는 안양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사는 아파트는 수진네보다 평수는 조금 작았지만 거실은 언제나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다. 액자, 커다란 화병, 안마의자, 친척들이 보내온 건강보조식품 상자들까지.
수진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을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시누이 한수미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분당에 사는 시누이는 평소 친정에는 발길을 뚝 끊고 살면서도 가족 행사가 있을 때면 꼭 그 전후로 나타나 배놔라 감놔라 참견을 해댔다. 엄마, 보라색 한복이 얼굴 확 살려줘. 시누이의 낭낭한 목소리가 스마트폰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사진 찍어도 예쁘게 나오고. 시어머니가 폰을 멀찍이 떼고 고개를 들더니 수진을 보고는 인사도 없이 대뜸 물었다. 왔냐? 메뉴는 다 정했고? 수진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 사온 과일을 식탁에 올려놓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당일 참석 인원 최종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폰 화면을 향해 수미야, 내 새언니 왔다 하고 말하더니 폰을 소파 한쪽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는 수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인원은 대충 30명 남짓 될 거다. 금송식당 김 사장 부부도 올 거고. 너도 알지? 김 사장 사모가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야. 저번 최신의 며느리가 잔치 치를 때 보니까 상에 트러플까지 올리더라. 수지는 식탁 옆에 서서 손가락으로 과일 상자 모서리를 만지작거렸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다 알아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의 시선이 수진을 위아래로 훑었다. 머리끝부터 시작해 입고 있는 옷, 그리고 들고 있는 가방까지 머무는 시선이었다. 너 그 옷이 너무 낡았다.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날은 그런 거 입고 오지 마라. 남들이 보면 우리 집안이 며느리 괄시하는 줄 알 거 아니냐? 폰 너머로 시누이가 킥킥거리며 웃었다. 새언니, 그날은 화장도 좀 하고 와요. 엄마 친구분들도 다 오시는데. 수지는 밝은 거실을 배경으로 머리를 깔끔하게 세팅한 시누이의 얼굴이 비치는 폰 화면을 쳐다보았다. 아가씨. 수진이 물었다. 그날 몇 시쯤 도착할 예정이세요? 시누이가 눈을 깜빡였다. 나는 조금 늦을지도 몰라. 애들 학원 픽업이 있어서. 어차피 새언니가 다 준비해 놨다면서. 내가 일찍 가봤자 복잡하기만 하지 뭐. 시어머니가 거들고 나섰다. 쟤는 애가 둘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잖니. 너야 준우 하나고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으니 시간도 널널하고. 수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가 시어머니 집에 머문 시간은 20분 채 되지 않았다. 집을 나서려는데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따라 나와 신신당부했다. 답례품은 너무 싼 티 나는 걸로 하지 마라. 우리 집안이 남들 앞에서 격 떨어지게 행사 치르는 집안은 아니지 않니? 수지는 허리를 숙여 구두를 신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붙잡고 목소리를 약간 낮추며 그러나 마치 지시를 내리듯 말했다. 수진아. 집안일은 원래 여자가 기둥처럼 버텨줘야 하는 거다. 정호가 밖에서 돈 버느라 저리 고생하는데 넌 너무 돈돈거리며 계산적으로 굴지 마라. 며느리가 싹싹하고 철이 들어야 시댁 체면도 서는 법이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해명을 했을 것이다. 돈을 아끼려는 게 아니라 이번 달 생활비가 정말 빠듯하다거나 준우 학원비 결제일이 다가왔다거나 자신도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로 번역 일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는 그저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시어머니는 현관에 서서 폰을 든 채 시누이에게 말하고 있었다. 지가 다 알아서 해놨단다. 넌 신경 꺼라. 수지는 엘리베이터 스테인리스 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문득 표정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억울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너무나도 고요했다. 시흥으로 돌아온 수지는 곧바로 저녁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호텔 연회장 예약 페이지를 열었다. 강남에 위치한 호텔 연회장. 30명 기준 코스 요리. 최저 예상 비용 300만 원대. 웹페이지에 올라온 샘플 사진은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눈부시게 하얀 테이블보, 투명한 크리스탈 화병, 은은한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식기들. 마치 그 자리에 앉은 모든 가족이 우아하고 화목하기만 할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 그녀의 마우스 커서가 상담 예약 버튼 위를 맴돌았다.
3분 뒤 그녀는 미련 없이 인터넷 창을 꺼버렸다. 그리고 오픈마켓에 접속해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했다. 신라면 컵라면 대량 구매. 배송비 포함 30개 묶음. 47,400원. 이어서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검색해 가장 평범한 제품 한 묶음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2,300원. 합계 49,700원. 남은 돈 300원. 그녀는 결제 완료 화면을 캡처하고 남편이 5만 원을 송금했던 내역 화면도 캡처하여 자신의 예비 이메일함으로 전송했다. 전송 버튼을 누른 뒤 노트북을 덮은 그녀는 베란다로 향했다. 깨끗하게 씻어둔 김치독 2개가 구석에 뒤집혀 있었다. 입구를 타고 흘러내린 물방울들이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수지는 쪼그려 앉아 걸레를 꽉 짠 뒤 바닥의 물기를 말끔히 닦아냈다. 그녀의 동작은 무언가 중대한 일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듯 아주 느릿하고 정성스러웠다. 그날 밤 남편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현관 도어락 소리가 났을 때 준우는 이미 꿈나라에 가 있었다. 남편은 골프백을 현관벽에 비스듬히 세워두고 들어왔다. 그의 몸에서는 잔디밭 냄새와 짙은 술 냄새가 훅 끼쳐왔다. 부엌으로 들어온 그는 다음 날 아침 준우의 유치원 도시락에 넣을 과일을 깎고 있는 수진을 보았다. 잔치 준비는 다 잘 돼가지? 남편이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병을 꺼내며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사과를 깎으며 대답했다. 응, 문제 없어. 남편은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더니 쓰레기통에 버려진 배달 음식 포장 용기를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요즘 생활비 쪼들린다고 하지 않았어? 무슨 배달을 시켜 먹어? 수지는 먹기 좋게 썬 사과 조각을 도시락통에 차곡차곡 담으며 말했다. 준우 주려고 시켰어. 먹고 싶다고 해서. 남편이 생수병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애라고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안 돼. 버릇 나빠져. 수진이 도시락 뚜껑을 덮으며 말했다. 칠순 잔치 비용도 버릇 나빠지게 오냐오냐 하면 안 되지. 남편은 못 들은 건지 아니면 못 들은 척하는 건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거실로 가서 TV를 켰고 시끌벅적한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칼날이 도마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를 빠르게 덮어버렸다. 잔치 하루 전날 수지는 시어머니 집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 문화교실을 찾았다. 행사용 방은 2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오른쪽 복도 끝에 있었다. 복도 게시판에는 어르신 합창단, 어린이 미술교실, 주말 가족 특강 같은 주민센터 프로그램 시간표가 빼곡히 붙어 있었다. 직원이 열쇠로 문을 열어주며 다 쓰고 나면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해서 가져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 안에는 접이식 테이블 몇 개와 플라스틱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다. 구석에는 누렇게 변색된 대형 전기 물끓이기 통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온 오후의 햇살이 테이블 표면에 난 무수한 흠집들을 적나라하게 비추었다. 이곳은 시어머니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강남의 고급 호텔이 아니었다. 또한 수진이 지난 8년간 뼈골을 빼며 억지로 맞춰왔던 집안의 허울 좋은 체면도 아니었다. 그녀는 테이블을 길게 일렬로 이어붙인 뒤 동네 다이소에서 사온 하얀색 얇은 일회용 비닐 식탁보를 그 위에 쫙 펼쳤다. 비닐이 워낙 얇아 모서리 부분이 붕 뜨고 손가락만 스쳐도 찢어질 것 같았다. 그녀는 그 위에 붉은색 컵라면 30개를 자리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반듯하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가지런히 세팅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문가에 서서 전체 풍경을 사진으로 한 장 찍어 남편에게 전송했다. 장소 세팅 확인 완료. 남편은 1초도 안 되어 최고라는 뜻의 엄지손가락 이모티콘을 보내왔다. 수지는 그 이모티콘을 빤히 바라보다 피식 웃었다. 기뻐서 나오는 웃음이 아니었다. 그저 입꼬리만 건조하게 일그러질 뿐이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준우를 데리고 인천 친정으로 향했다. 친정어머니 박명숙 여사가 사는 낡은 복도식 아파트 현관에는 늘 준우를 위한 앙증맞은 꼬마 슬리퍼가 놓여 있었다. 준우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할머니가 숨겨둔 과자를 찾겠다며 거실로 우다다 뛰어 들어갔고 어머니는 웃으며 천천히 뛰라고 소리쳤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준우가 거실 바닥에 엎드려 레고 블록을 맞추는 동안 어머니는 수진을 부엌으로 조용히 불렀다. 그리고 찬장 깊숙한 곳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잔치 준비는 잘 돼가니? 어머니가 물었다. 수진은 싱크대 모서리에 기대서서 무심히 대답했다. 순조로워요. 어머니는 수진의 창백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부엌의 낡은 형광등 불빛이 어머니의 귀밑머리에 하얗게 센 백발을 비추었다. 수진은 문득 결혼 첫해 명절이 떠올랐다. 시어머니가 새며느리 길을 들인다며 제사상 준비를 혼자 다 하라고 시켰을 때 어머니가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와 힘들지 않냐고 물었었다. 그때 수진은 새댁들은 원래 다 이런 거라며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었다. 어머니가 수진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다. 엄마가 틈틈이 모은 돈이다. 300만 원이야. 이거 가져가서 보태 써. 그쪽 집안 사람들한테 뒷말 듣지 말고. 수진의 손바닥에 닿은 봉투는 제법 두툼했다. 안에는 빳빳한 지폐들이 반듯하게 들어차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다. 엄마, 나 이거 필요 없어. 그녀는 봉투를 다시 어머니 쪽으로 밀어냈다. 어머니의 미간에 주름이 깊어졌다. 너 또 혼자 억지로 다 짊어지려고 그러지? 수진아, 남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 혼자 중간에 끼어서 마음고생할까 봐 그러지? 이번엔 내가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아니야? 수진이 어머니의 말을 아주 차분하게 잘랐다. 이번에는 그 사람들 스스로가 앞으로 나서게 만들 거야. 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거실에서 준우가 레고 조각을 번쩍 치켜들며 소리쳤다. 할머니, 내가 만든 다리 좀 봐.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오냐, 잘 만들었네 하고 대답해주고는 다시 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어머니는 더 이상 딸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밀려난 봉투를 천천히 찬장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럼 오늘 준우는 여기서 재워라. 어머니가 말했다. 너도 늦어지면 이쪽으로 와서 자고 가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수진이 집을 나설 때 준우가 현관까지 졸졸 따라 나와 그녀의 다리를 와락 껴안았다. 엄마, 내일 할머니 생일 파티 가는 거야? 준우가 고개를 동그랗게 치켜들고 물었다. 수진은 쪼그려 앉아 준우의 잠옷깃을 다정하게 여며주었다. 응. 그럼 엄마 엄청 힘들어? 수진은 아들의 맑은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옷깃을 매만지던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이윽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아니, 내일은 하나도 안 힘들 거야. 칠순 잔치 당일 오전 11시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 차 몇 대가 연달아 들어섰다. 고급스러운 보라색 명주 한복을 차려입은 시어머니 오영자 여사가 차에서 내릴 때만 해도 그녀의 입가에는 의기양양한 미소가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손에는 작은 클러치 백을 들고 아침 일찍 미용실에 들러 잔뜩 부풀려 세팅한 머리는 평소보다 훨씬 화려해 보였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주민센터 문화교실이라는 낡은 간판을 확인한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여기. 시어머니가 획 고개를 돌려 수진을 노려보며 이 사이로 쇳소리를 냈다. 내가 예약했다는 데가 여기야?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수진은 건물 계단 옆에 반듯하게 서서 대답했다. 네, 어머님.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시어머니 뒤로 친척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백화점 포장지로 화려하게 싼 선물 상자를 든 사람도 있었고 두툼한 흰 봉투를 손에 쥔 사람도 있었다. 어두운 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시어머니의 여동생. 그러니까 수진의 이모 시어머니는 건물 입구에 서서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아무 말 없이 들고 있던 선물 상자를 다른 손으로 바꿔 들었다. 시어머니의 안색이 수만 가지 빛깔로 변했지만 이미 친척들이 바싹 다가와 있었기에 문전에서 화를 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일단 올라가지. 이모 시어머니가 조용히 나섰다. 사람들 다 왔잖니? 시어머니는 한복 소매를 신경질적으로 끌어올리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아이고, 글쎄 정호처가 여기가 주차하기 딱 좋다고 하도 고집을 부려서 말이야. 올라가자, 올라가. 일행이 계단을 오르는 동안 복도에서는 누군가 작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남 쪽 호텔이라고 하지 않았어? 행사용 방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가장 먼저 문턱을 넘어선 친척이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굳어버렸다. 뒤따라오던 사람이 하마터면 등에 부딪힐 뻔했다. 방 안에는 접이식 테이블 3개가 길게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하얀색 일회용 비닐 식탁보가 펄럭이고 있었다. 그리고 30개의 자리마다 붉은색 신라면, 컵라면이 하나씩 떡하니 놓여 있었다. 컵라면 옆에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이 한 쌍씩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테이블 정중앙에는 코드를 꽂아둔 대형 전기 물끓이기에서 물이 펄펄 끓으며 하얀 수증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화려한 꽃 장식도 없었다. 3단 케이크도 없었다. 육즙 가득한 한우도 없었다. 신선한 모둠회도 없었다. 오직 눈이 시리도록 붉은 30개의 컵라면만이 완벽한 오와 열을 맞춰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시끌벅적했던 복도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누군가의 손에 들린 종이가방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서며 테이블 위를 내려다보았다. 5초의 시간 동안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다가 터질 듯이 붉어졌다가 마침내 시퍼렇게 질려버렸다. 시어머니가 획 몸을 돌려 수진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억눌려 있었지만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너, 이게 대체 무슨 짓거리냐? 수진은 메고 있던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의 이체 내역 화면을 켠 뒤 시어머니의 눈앞에 똑똑히 들이밀었다. 어머님, 정호 씨가 이번 잔치에 쓰라고 제게 준 예산이 5만 원이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좁은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고막에 또렷하게 꽂혔다. 컵라면 30개랑 나무젓가락 세트 다 합쳐서 49,700원 들었고요. 300원 남았는데 이건 정호 씨한테 돌려줄까요? 이모 시어머니의 입에서 아이고 하는 탄식이 작게 터져나왔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경악에 찬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고 누군가는 테이블 위에 컵라면을 넋 나간 듯 바라보았다. 문가에 서 있던 김 사장 사모님은 아직 가방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너 미쳤냐?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서 이래? 수진이 폰을 거두며 담담히 대답했다. 알죠. 어머님 칠순이시잖아요. 시어머니가 한 걸음 쿵 다가서자 한복 치맛자락이 플라스틱 의자를 스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알면서 이따위 짓을 해. 돈이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말을 해야지. 넌 오늘 기어이 내 얼굴에 먹칠을 해야 속이 시원하겠냐? 수진은 시어머니의 분노 앞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맞섰다. 말씀드렸습니다. 사흘 전에 정호 씨한테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고요. 오늘 아침에 5만 원 입금됐길래 혹시 공이 빠졌나 해서 전화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잘못 보낸 거 아니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마치 누군가에게 강하게 떠밀린 사람처럼 몸을 크게 휘청거렸다. 우리 정호가 그럴 리가.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다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남편 한정호였다. 그는 골프장 라운딩 복장 그대로였다. 바람막이 재킷 지퍼도 채 올리지 못했고 머리는 바람에 잔뜩 헝클어져 있었다. 문을 열어젖히자마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방 안을 가득 메운 친척들, 보라색 한복을 입은 어머니, 그리고 길게 이어진 테이블 위에 놓인 붉은 컵라면들의 행렬이었다. 그의 발걸음이 문지방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 시어머니는 마침내 화풀이할 대상을 찾았다는 듯 득달같이 아들에게 달려갔다. 한정호, 너 내 마누라한테 칠순 잔치하라고 얼마 줬어? 남편이 뻐끔거리며 입을 열더니 수진을 힐끔 쳐다보았다. 수진아, 이게 대체... 시어머니가 아들의 팔뚝을 꽉 움켜쥐었다. 묻는 말에 대답 못해. 얼마 줬어? 남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그는 친척들의 싸늘한 시선을 한 번, 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을 한 번 번갈아 보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5만 원. 방 안이 다시 한 번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아까보다 훨씬 더 무겁고 숨막히는 정적이었다. 이모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선물 상자를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시어머니의 손이 아들의 팔뚝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다. 그녀는 갈 곳 잃은 손을 허공에 둔 채 새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5만 원. 내 어미 칠순 잔치에 5만 원을 줘?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다급히 변명했다.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일단 자기 돈으로 먼저 메꾸면 내가 나중에 정산해 주려고. 나중에 정산. 수진이 남편의 말을 가로챘다. 그녀는 메고 있던 가방에서 두꺼운 노트를 꺼냈다. 표지에 모서리가 달아 허옇게 일어난 낡은 노트였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테이블 위에 노트를 올려놓고 뒷부분의 페이지를 차르륵 넘겼다. 2017년 도련님 결혼 축의금 대신 낸 돈 80만 원. 2019년 어머님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셨을 때 간병인 비용 120만 원. 2021년 아버님 장례식 때 잡비로 들어간 200만 원.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선물 세트 비용 평균 60만 원. 거기다 수시로 들이닥쳐 밥 먹고 가는 친척들 식대, 제사상 비용, 어머님 드시는 흑마늘 진액이며 건강보조식품, 심지어 아가씨네 첫째 돌반지 비용까지. 수지는 끝까지 읽어 내려가지 않았다. 종이 위에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의 향연에 이미 주변에 서 있던 친척들이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훔쳐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남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당신 미쳤어. 어른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런 걸 왜 꺼내. 수진이 고개를 돌려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가 항상 나중에 정산해주겠다고 했잖아. 그 나중이 바로 오늘이야? 정산해. 그때 뒤쪽에 쥐죽은 듯 숨어있던 시누이 한수미가 불쑥 앞으로 튀어나왔다. 그녀의 얼굴도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새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우리 엄마 칠순이라고요. 돈이 정 없었으면 나한테라도 말을 했어야지. 이거 다분히 앙심 품고 고의로 엿먹이려고 한 짓이잖아요. 수진의 고개가 시누이를 향해 천천히 돌아갔다. 아가씨. 우리 집 와서 마지막으로 밥 먹고 간 게 언제인지 기억해요? 시누이가 흠칫 놀라며 말을 더듬었다.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작년 추석. 수진이 대신 대답해 주었다. 마트에서 2만 원짜리 전병 세트 하나 달랑 사들고 와서는 소파에 딱 붙어 앉아 내가 밥상 다 차려 바칠 때까지 손가락 하나 안 까딱했죠. 밥 다 처먹고 나서는 내 졸리다면서 자기가 처먹은 밥그릇 하나 싱크대에 안 넣고 쏙 도망갔잖아요. 시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수진이 서늘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다. 당신 오빠가 30명 먹을 칠순 잔치상 차리라고 5만 원 줬어요. 여기서 진짜 미친 인간이 누굴까요? 시누이는 눈만 부릅뜬 채 반쪽짜리 단어 하나 내뱉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손가락을 들어 수진의 코앞을 삿대질하듯 가리켰다. 내년이 다 작정하고 꾸민 짓이야. 처음부터 내 얼굴에 똥칠하려고 벼르고 있었던 거라고. 우리 집안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며느리를 들였을꼬. 수진은 탁소리 나게 노트를 덮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이지 않고 평온했다. 어머님. 제가 이 집에 시집 오고 8년 동안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어머님은 항상 다 같은 식구끼리 왜 그렇게 야박하게 구냐고 하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니까 아들내미가 준 5만 원 예산에 딱 맞춰서 성심성의껏 차려드린 겁니다. 너 인연이. 시어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어깨를 부들부들 떨었다. 그때 문가에 서 있던 김 사장 사모님이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녀는 수진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일행을 향해 짧게 말했다. 가자. 이건 뭐 볼썽사나워서 원. 그 한마디는 마치 마른 장작에 떨어진 불씨 같았다. 친척들이 약속이나 한 듯 우르르 몸을 돌려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들고 있던 축의금 봉투를 슬그머니 가방 안으로 도로 집어넣었고 누군가는 갑자기 폰을 꺼내 들어 통화하는 척하며 젠걸음으로 복도를 빠져나갔다. 남의 집 골마 터진 치부가 낱낱이 까발려지는 현장에 그것도 30개의 컵라면을 병풍 삼아 서 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모 시어머니가 다가가 시어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작게 속삭였다. 언니, 일단 집에 가자. 하지만 시어머니는 발을 떼지 못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친척들의 뒷모습,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김 사장 사모님의 매정한 발걸음, 그리고 문간에 서서 땀만 뻘뻘 흘리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아들을 멍하니 바라보던 시어머니는 이내 무릎이 꺾이며 플라스틱 의자 위로 털썩 주저앉았다. 곱게 차려입은 보라색 한복 치맛자락이 먼지투성이 바닥에 닿아 시커먼 얼룩을 묻히고 있었다. 그 순간 대형 전기 물끓이기에서 탁하는 소리와 함께 보온 모드로 전환되는 소리가 났다. 텅 빈 방 안에는 물 끓는 소리와 허연 수증기만이 쉴 새 없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이 시흥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원래 쓰던 번호를 눌러보았다. 도어락 화면에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오류음이 났다. 다시 한번 눌렀다. 역시나 오류였다. 3번 연속으로 틀리자 도어락에서 귀를 찌르는 듯한 요란한 경고음이 터져나왔다. 복도의 센서 등이 탁 켜지며 매끄러운 금속 패널을 차갑게 비추었다. 수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번호 오류 메시지가 뜬 도어락 화면을 사진으로 찍고 아파트 호수가 선명하게 보이는 문패 사진도 한 장 남겼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발치에 놓인 작은 여행용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가방 안에는 그녀의 옷가지 2벌, 그 두꺼운 노트, 준우가 보는 그림책 몇 권, 그리고 낮에 문화교실에서 챙겨온 컵라면, 구매 영수증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다. 밤이 깊어진 시흥의 밤바람은 살을 애듯 차가웠다. 1층 편의점의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그녀는 들어가지 않고 차를 몰아 근처의 24시간 PC방으로 향했다. 새벽에 PC방 안은 매콤한 라면 냄새와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로 가득했다. 헤드셋을 낀 젊은이들의 얼굴 위로 모니터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수지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가입해두었던 법률 상담 사이트에 접속하여 담당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한 통 작성하기 시작했다. 첨부 파일들이 하나씩 업로드되었다. 지난 8년간의 시댁 관련 대납 비용 지출 내역서, 남편이 5만 원을 보낸 이체 내역 캡처본, 컵라면과 나무젓가락 결제 내역 캡처본,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쫓겨난 도어락 사진, 그리고 지난 몇 달간 녹음해둔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 음성 파일들. 녹음은 석 달 전부터 습관처럼 해둔 것이었다. 그때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수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넌 우리 집안에 시집왔으니 우리 집 귀신이나 다름없다. 시댁에 돈 좀 쓰는 게 뭐 그리 억울하냐? 정호가 버는 돈이 나중에 다 우리 손주 준우 차지될 텐데 뭘 그렇게 내 돈 네 편 내 편을 갈라. 당시 수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폰은 앞치마 주머니 속에 들어 있었다. 굳이 몰래 엿들은 것도 아니었고 남의 사생활을 캐낸 것도 아니었다. 그 모든 폭언은 수진의 면전에서 당당하게 쏟아진 것들이었다.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도 그녀는 곧바로 컴퓨터를 끄지 않았다. 어둑어둑한 파티션 안에 앉아 마우스에 손을 얹은 채 가만히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화면 우측 하단의 시계는 새벽 1시 3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디선가 후루룩거리며 라면 면발을 빨아들이는 소리와 국물 마시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지는 문득 아침에 거스름돈으로 남았던 300원을 떠올렸다.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하나조차 살 수 없는 하찮은 푼돈. 그러나 그 300원이 8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지긋지긋한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했다. 사흘 뒤 신우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새언니, 엄마 화 많이 풀렸어요. 오빠도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이쯤에서 그만하고 들어와요. 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수지는 메시지를 읽기만 하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 무렵 그녀는 이미 마포구에 위치한 작고 낡은 빌라로 거처를 옮긴 뒤였다. 월세가 저렴한 탓에 집은 좁디 좁았다. 부엌은 혼자서 몸을 돌리기도 벅찼고 화장실 문을 닫으려면 세탁기에 무릎을 부딪히기 일쑤였다. 하지만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는 오직 수진만이 알고 있었고 냉장고 문에는 그 어떤 포스트잇도 지시사항도 붙어있지 않았다. 보증금과 첫 달 월세는 그녀가 결혼 전부터 몰래 모아두었던 비상금으로 충당했다.
이 비상금의 존재를 남편에게 숨긴 것은 그녀가 속이 시커멓고 계산적이라서가 아니었다. 결혼 첫해 시어머니가 돈 관리는 시어미가 통합해서 굴려주마라며 그녀의 월급 통장을 앗아가려 했을 때 친정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해주었던 말 때문이었다. 수진아, 여자 손에도 도망칠 길 하나쯤은 쥐고 있어야 한단다. 그 당시 수진은 어머니가 노파심에 지나친 걱정을 한다고만 여겼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말을 현관 신발장 위 작은 서랍장 안에 새 집의 전월세 계약서와 함께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친정에서 준우를 데려와 마포 근처의 유치원으로 전학수속을 밟았다. 하루 만에 뚝딱 처리되는 일이 아니어서 며칠을 동사무소와 유치원을 오가며 서류를 작성하고 전화를 돌리고 심사를 기다려야 했다. 낡은 가방을 맨 채 낯선 유치원 정문 앞에 선 준우는 처음 보는 선생님이 낯선지 선뜻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쭈뼛거렸다. 수지는 쪼그려 앉아 아들의 가방끈을 다정하게 매만져 주었다. 준우야, 엄마가 이따 오후에 데리러 올게. 걱정 마. 준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도 우리 여기로 이사 온 거 알아? 수지는 손길을 잠시 멈췄다. 지금은 몰라. 그럼 할머니는? 할머니도 몰라. 준우는 고개를 숙여 작은 운동화 코로 바닥을 툭툭 차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그럼 엄마 오늘부터는 할머니가 씻어 놓으라고 한 김치통 안 씻어도 돼? 가방끈 버클을 매만지던 수진의 손가락이 딱딱하게 굳었다. 옆에 서 있던 유치원 선생님은 재촉하지 않고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기다려주고 있었다. 수진은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안 씻어도 돼. 그제야 준우는 꼭 쥐고 있던 엄마의 옷소매를 스르르 놓고 선생님을 따라 유치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무렵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지는 마포 빌라의 좁은 부엌에 서서 냄비에 국을 데우고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지만 먼저 입을 떼지는 않았다.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의 고압적인 태도와 달리 한풀 꺾여 있었다. 수진아, 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집구석 꼴이 말이 아니잖아. 이쯤 했으면 성질 죽이고 그만 들어와. 수지는 가스레인지 불을 약하게 줄이며 말했다. 이혼 소송소장, 변호사 통해서 당신 회사로 보냈어.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남편이 목소리를 짓씹어 삼키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너 제정신이야? 그딴 걸 내 회사로 보내면 어떡해. 회사 사람들한테 봉투 겉면에 적힌 가정법원 글씨 보여주기 싫으면? 수진이 냄비 뚜껑을 딱 소리 나게 덮었다. 사흘 안에 도장 찍어서 서류 보내? 남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통보하는 거야? 수진이 대답했다.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고작 그깟 칠순 잔치 하나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고? 준우는 어쩔 건데? 내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해. 수진의 시선이 좁은 거실을 향했다. 바닥에 엎드려 스케치북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준우가 보였다. 도화지 한가운데에는 길다란 다리가 하나 있고 다리 한쪽 끝에는 아주 조그만 집이, 반대쪽 끝에는 아주 커다란 집이 그려져 있었다. 정호 씨,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지난 8년 내내 오직 내 생각만 하면서 버텼어. 그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남편은 끝내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 일주일 뒤, 그는 기어코 마포의 새 거처를 알아내어 찾아왔다. 어디서 주소를 알아낸 건지 수지는 짐작조차 가지 않았고 굳이 따져 묻고 싶지도 않았다. 저녁 무렵 빌라 공동 현관에 초인종이 울렸을 때 그녀는 막 준우를 씻기던 참이었다. 인터폰 화면이 환해지며 머리가 헝클어지고 정장 재킷을 팔에 아무렇게나 걸쳐든 남편의 초췌한 모습이 나타났다. 수진아. 남편이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애원하듯 말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도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시겠대. 제발 집으로 돌아와. 우리 준우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수지는 수건으로 젖은 손을 꼼꼼히 닦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정호 씨, 저번 주에 준우가 나한테 무슨 말 했는지 알아? 화면 속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무슨 말? 엄마, 우리 집 가난해? 할머니가 우리 집 가난해서
엄마가 매일 화나 있는 거래?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수지는 흑백 화면 속에 비친 남편의 낯빛을 보며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아들 고작 6살이야. 근데 벌써 당신 어머니가 내뱉는 가스라이팅 화법을 그대로 배워서 입에 담고 있어. 남편이 무슨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입을 달싹거렸지만 차마 소리를 내지 못했다. 복도에서 이웃 주민이 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가 들리자 남편은 흠칫 놀라며 벽 쪽으로 몸을 바짝 붙였다. 그의 얼굴에 잠시 수치심이 스쳐 지나갔다. 수진아, 엄마가 그냥 홧김에 노인네 빈말로 하신 거잖아. 어르신들이 다 노인네가 홧김에 던진 빈말이 얘 귀에 고스란히 박힌다고. 수진이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그 옆에서 묵인하던 당신의 침묵도 얘한테는 다 상처로 남았어. 인터폰 스피커 너머로 오랫동안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마침내 남편이 푹 숙인 고개를 가로저으며 중얼거렸다. 내일 다시 올게. 수지는 말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까맣게 꺼지기 직전 그녀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뒤돌아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았다. 1층 공동 현관문이 지잉하고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나고 남편의 구두 발소리가 멀어졌다. 욕실에서 준우가 불렀다. 엄마, 거품이 다 도망가려고 해. 수지는 욕실로 돌아가 소매를 걷어붙였다. 유아용 욕조 밖으로 흘러넘친 비눗방울들이 타일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그녀가 샤워기로 거품을 씻어내자 준우가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빠 왔었어. 응, 수진이 대답했다. 아빠 다시 집에 갔어. 준우는 손에 쥐고 있던 장난감 배를 조심스럽게 물 위에 띄우며 중얼거렸다. 그럼 이제 엄마는 아빠랑 안 싸워도 되는 거야? 수지는 작은 플라스틱 바가지로 물을 떠서 준우의 머리를 헹궈주며 말했다. 응, 안 싸워도 돼. 준우가 눈을 꼭 감자 맑은 물이 뽀얀 이마를 타고 턱 끝으로 흘러내렸다. 준우가 입술을 오물거리며 작게 속삭였다. 그거 진짜 좋다. 한 달 뒤 가정법원 조정실의 공기는 에어컨이 세게 틀어져 있어 서늘했다. 수지는 담당 변호사 옆에 앉아 반듯하게 놓인 서류철을 응시했다. 어두운 남색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묶은 모습이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남편과 그의 변호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뺨이 헬쑥해져 있었고 눈 밑에는 시퍼런 멍 같은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원고인 아내 측이 시어머니의 고희연 당일 의도적으로 컵라면을 세팅하여 남편 측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고 이는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 사유가 되므로 원고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재판장은 제출된 자료들을 넘기며 표정의 변화 없이 듣고만 있었다. 수진의 변호사가 곧바로 반박 자료를 밀어냈다. 원고는 결코 잔치를 망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저 피고 측이 실제로 지급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행사를 준비했을 뿐입니다. 여기 피고가 잔치 비용으로 원고에게 5만 원을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과 원고가 그 예산에 맞추어 컵라면 30개와 일회용 젓가락을 49,700원에 구매한 오픈마켓 결제 영수증 캡처본이 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인 가정의 범주를 벗어난 행동 아닙니까? 수진의 변호사가 차분하게 맞받아쳤다. 상식적인 가정이라면 애초에 며느리에게 칠순 잔치 비용으로 5만 원을 쥐어주며 3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겠죠. 조정실 안에 짧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재판장이 안경 너머로 남편의 얼굴을 슬쩍 바라보았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 위에 놓인 서류의 모서리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수진의 변호사가 다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다. 추가로 제출할 자료입니다. 원고가 지난 8년 동안 피고의 본가, 즉 시댁을 위해 개인 돈으로 대납해온 지출 내역서입니다. 모든 항목의 카드 결제 영수증과 은행 송금 내역서가 교차 검증되어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액만 2,3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피고는 매번 나중에 정산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단 한 차례도 이 돈을 반환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벌떡 고개를 쳐들었다.
아니, 그건 식구들끼리 오고 간 건데 그걸 어떻게 다 돈으로 환산해서 청구를 합니까? 수진이 그날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안을 울릴 만큼 크지 않았지만 칼날처럼 매서웠다. 정호 씨 애네 지갑에서 돈이 나갈 때만 우리는 한 식구였지? 당신이 내 돈을 갚아야 할 차례가 되면 나는 피도 눈물도 없이 돈만 밝히는 계산적인 며느리가 되더라.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수진의 변호사는 남편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자료를 제출했다. 여기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 최근 1년치 결제 내역서도 보시죠. 주말마다 골프장에서 결제된 금액만 수천만 원 단위입니다. 그리고 특정 여성의 계좌로 3차례에 걸쳐 각각 50만 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된 내역도 확인되었습니다. 남편이 획 고개를 돌려 자신의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변호사 역시 이 자료는 금시초문이라는 듯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칫하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재판장이 해당 내역서를 건네받아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더니 남편 측을 쳐다보았다. 남편 측 변호사는 시선을 아래로 깔고 서류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고 아까처럼 원고의 귀책 사유 운운하던 주장은 쏙 들어가 버렸다. 수진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하게 모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재판장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저 테이블 표면에 아주 얕게 파인 흠집 하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문득 주민센터 문화교실에 있던 낡은 접이식 테이블의 흠집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한때 가족이란 그 무수한 흠집들을 들키지 않게 계속해서 그럴싸한 식탁보로 덮고 가리는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아무리 덮어 씌워도 결국 야은 식탁보는 찢어지기 마련이고 그 밑에 숨겨진 진실은 언제든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조정은 한 번으로 끝을 맺지 못했다. 그 후로 법원을 몇 번 더 오가야 했다. 변호사들이 서면으로 공방을 벌이고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친권과 양육권 배분을 합의하고 피 말리는 재산 분할 과정이 이어졌다. 남편은 어떨 때는 무릎을 꿇을 듯이 저자세로 나오다가도 어떨 때는 협박조로 돌변했다. 시어머니 역시 친척들을 통해 수진이 자기 집안 꼴을 우습게 만들었다며 온갖 저주 섞인 뒷말을 퍼뜨렸다. 그러나 수진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해명하려 들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평온한 얼굴로 준우를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번역 일감을 받아 집에서 일했으며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준우에게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마포빌라의 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팔꿈치가 타일에 부딪히곤 했지만 이제 그녀의 베란다에 남의 김치독을 가져다 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냉장고 문에 이거 하는 김에 저것도 해라 따위에 포스트잇을 붙여놓는 사람도 없었다. 마침내 판결문이 송달된 날 하늘은 유난히도 맑고 푸르렀다. 수진은 준우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시흥 아파트의 거주 권리를 보장받았고 남편으로부터 매달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판결났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그녀는 시댁에 쏟아부었던 대납금 총액과 거의 맞먹는 금액을 위자료 명목으로 받아냈다. 법원 복도에서 판결 결과를 전해들은 남편의 낯빛은 시체처럼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판결문이 든 봉투를 구깃구깃해질 때까지 꽉 움켜쥐고 있었다. 수진이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갈 때 남편이 불쑥 고개를 들었다. 수진아. 그녀가 걸음을 멈췄다. 남편의 목소리에서 쉰내 나는 후회가 묻어났다. 그날 잔치 때 내가 진짜로 컵라면을 내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수진이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수많은 대답을 머릿속으로 떠올렸다. 당연하지.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내가 그 미친 집구석에서 8년이나 버틸 줄은 꿈에도 몰랐어. 당신이 지키려다 날려먹은 건 알량한 자존심이 아니라 당신 가족의 미래야. 하지만 그녀의 입술 밖으로 튀어나온 말은 단 한마디뿐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녀가 법원 건물을 빠져나오자 입구에서 기다리던 담당 변호사가 향후 절차에 대해 브리핑을 해주었다. 대리석 계단 위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다. 수진이 선글라스를 꺼내려고 가방을 열었을 때
스마트폰 화면에 팝업 창이 하나 떴다.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독한 년, 내년이 우리 집안 망신을 다 시켰다. 천벌을 받을 거다. 수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화면을 캡처하여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덧붙인 메시지는 딱 한 줄이었다. 이 사람이 앞으로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바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들어가 주세요. 문자를 보낸 뒤 그녀는 폰을 가방 깊숙이 찔러 넣었다. 답장은 보내지 않았다. 그로부터 반년 뒤 마포의 낡은 빌라 부엌. 냉장고 문에는 새로운 종이가 하나 붙어 있었다. 시어머니의 독단적인 지시가 적힌 포스트잇이 아니었다. 준우가 유치원 미술 시간에 고사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온 어버이날 기념 생일 축하 카드였다. 색종이를 삐뚤빼뚤하게 오려붙인 바탕 위에 꾹꾹 눌러 쓴 연필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그 옆에는 웃고 있는 여자와 남자아이가 그려져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식탁이, 그리고 식탁 위에는 김이 모조모조 피어오르는 라면 그릇이 하나 놓여 있었다. 수지는 냉장고 한가운데에 카드를 붙이고는 준우가 직접 고른 파란색 꼬마 고래 자석으로 그 위를 꾹 눌러 고정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각도를 확인한 그녀는 끄트머리가 뜨지 않게 다시 한번 반듯하게 펴주었다. 준우가 등 뒤에 매달린 유치원 가방이 덜썩거리도록 뛰어오며 외쳤다. 엄마, 선생님이 나보고 글씨는 좀 삐뚤어져도 마음은 엄청 똑바르대. 수진이 활짝 웃음을 터뜨렸다. 유치원 선생님이 그러셨어? 준우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이거 마음에 들어? 엄청 마음에 들지? 수진이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아들 오늘 저녁엔 뭐 먹고 싶어? 준우가 손가락을 입에 물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신라면, 컵라면 먹어도 돼? 대신 엄마는 맵게 끓이지 말고. 수지는 냉장고에 붙은 카드를 바라보며 2초 정도 멈칫하더니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오늘은 컵라면 하나씩 끓여 먹자. 부엌의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금세 물이 펄펄 끓어올랐다. 그녀는 라면 2봉지를 뜯어 하나에는 마법의 수프를 정량보다 조금 덜어내고 끓였다. 냄비 뚜껑이 보글보글 들썩이는 동안 준우는 작은 발판 의자를 낑낑대며 끌고 와 그 위에 올라서서는 팔을 송송 썰어 넣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했다. 준우의 표정은 마치 유치원 최고 난이도 과제를 수행하듯 사뭇 진지했다. 엄마. 팔을 다 넣은 준우가 불쑥 물었다. 옛날에 할머니 생일 파티 했을 때 왜 사람들은 아무도 라면 안 먹었어? 수지는 긴 젓가락으로 냄비 속 꼬불꼬불한 면발을 휘휘 저으며 대답했다. 그날은 그 사람들을 위해 끓인 라면이 아니었으니까. 준우는 아직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수진이 가스레인지 불을 껐다. 그날 끓인 건 오직 엄마를 위한 라면이었거든. 준우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다. 그럼 엄마는 그때 그 라면 먹었어? 수지는 찬장에서 크기가 다른 그릇 2개를 꺼냈다. 덜 매운 국물이 담긴 작은 그릇을 준우의 자리 앞에, 진한 국물이 담긴 큰 그릇을 자신의 자리 앞에 놓았다. 오늘 먹을 거야? 그녀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자그마한 식탁을 마주보고 앉았다. 식탁이 워낙 좁아서라면 2그릇과 단무지 반찬 하나를 올려놓자 꽉 찼다. 준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오므려 후후 불며 면발을 식혔고 코끝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다. 수진도 젓가락으로 면발을 크게 집어 입안으로 후루룩 빨아들였다. 편의점이나 마트 어디서나 흔하게 널려있는 지극히 평범한 인스턴트 라면 맛이었다. 하지만 오늘 이 식탁 앞에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30개의 눈동자도 없었고 모욕감에 붉게 달아오른 시어머니의 삿대질도 없었으며 시선을 회피하며 꿀먹은 벙어리가 된 남편도 없었다. 그리고 식탁 한 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 두꺼운 가계부 노트도 없었다. 오직 맞은편에 앉은 준우가 자신의 몫이 담긴 작은 그릇을 엄마 쪽으로 쓱 밀어줄 뿐이었다. 엄마, 내 것도 먹어봐. 준우가 콧등에 맺힌 땀을 훔치며 말했다. 내 거 덜 매워서 진짜 맛있어. 수지는 고개를 숙여 아들이 건넨 덜 매운 면발을 한 입 가득 베어 물었다.
준우가 반짝이는 눈으로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어때? 맛있지? 정말 맛있네. 수진이 씹다 말고 환하게 웃어 보였다. 식사를 마친 후 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자신의 빈 그릇을 번쩍 들어 싱크대로 옮겼다. 6살 아이가 들기엔 제법 묵직했지만 준우는 비틀거리면서도 꿋꿋하게 걸음을 옮겼다. 수진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도와주려 했지만 준우가 횟고개를 돌리며 외쳤다. 선생님이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가 싱크대에 넣는 거랬어. 수진은 다시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준우가 까치발을 들고 싱크대 안으로 그릇을 조심스레 밀어넣는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냉장고 문에는 파란 꼬마 고래 자석이 어설프게 오려붙인 생일 카드의 모서리를 꾹 눌러주고 있어 종이가 붕 뜨지 않고 착 달라붙어 있었다. 그 옆에는 더 이상 칠순 잔치 메뉴 참고라는 글씨도 김치통 씻어라라는 명령도 펄럭이지 않았다. 수진은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은행 앱을 켜서 계좌 잔고를 확인했다. 재산 분할 위자료는 이미 오래전에 입금되어 있었고 매달 들어오는 양육비 통장도 두둑했다. 그녀는 무심코 아주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전남편과의 채팅창을 터치했다. 가장 마지막으로 도착한 메시지는 반년 전 날짜에 머물러 있었다. 제발 우리 준우를 봐서라도 집으로 돌아와 줘. 수진은 채팅창 입력란을 톡 터치하여 글자들을 찍어내렸다. 그때 남았던 300원 거스름돈은 안 갚고 내가 꿀꺽할게. 그녀는 자신이 쓴 문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전송 버튼 위에서 손가락을 잠시 멈췄다. 부엌 싱크대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준우가 발판 의자를 딛고 올라서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젓가락을 식기건조대에 반듯하게 꽂아 넣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젓가락 한 짝이 틈새로 툭 떨어지자 준우는 투덜거리면서도 다시 주워 올려 기어이 제자리를 찾아 넣었다. 수진은 스마트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려 입력창에 적어두었던 글자들을 백스페이스를 눌러 하나하나 말끔히 지워버렸다. 그리고 미련 없이 채팅창을 닫았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엎어 식탁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다가갔다. 준우의 손에서 설거지거리를 빼앗는 대신 그녀는 그저 뒤에 서서 발판 의자가 흔들리지 않게 양손으로 꽉 잡아주었다. 준우가 젓가락을 가지런히 정렬해 넣고는 뒤를 돌아보며 시익 웃었다. 엄마, 나 진짜 잘 넣었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응, 완벽하게 잘 넣었네. 냉장고 문에 붙은 그림 카드는 꼬마 고래 자석에 단단히 고정된 채 조용한 부엌의 공기 속에 평온하게 머물러 있었다. 싱크대 안에는 크기가 다른 밥그릇 2개가 함께 뽀득뽀득하게 씻길 차례를 기다리며 나란히 포개져 있었다. 엔드.